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의 법률적인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건물주가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요. 미역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제멋대로 매수인 적반하장 사장님.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예, 간혹 내 집 내 명의니까 언제든지 세입자를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의 부동산이어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명도 소송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명도 소송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없이 명도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도중 부동산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가령 제 임차인 A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B한테 이제 점유가 이전되면 A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B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실무상으로도 반드시 지금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하고 있고 소송 특성상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기준을 알려주실까요? 예, 어떤 경우든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나 해제가 명도 소송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등으로 해지나 해제 통지를 하거나 적어도 명도 소송과 동시에 그 소장에 해지나 해제 의사 표시를 적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되었거나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 연체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도 주거용도 외에 불법적인 이용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좀 있고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고요.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실무상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 녹취, 내용 증명 등 근거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도 소송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명도 소송 준비 서류에는 주거용은 임대차 계약서, 월세, 보증금과 월세 관련 이제 입주금 내역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네. 전입 신고일람서,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도면, 상가 임대차량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 증명이나 카톡,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명도 소송은 판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또 비용이 소요될까요? 예, 기간은 뭐 소장 수령일 기준으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네.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좀 조금씩은 다릅니다. 또 상대방이 이제 악의적으로 절차를 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는 명도소송 시 서류 접수를 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실비가 좀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대가 그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공시지가로 이제 환산을 하는데 몇십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소송 목적물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 이제 판결의 소송 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정해지면 이런 인지대 송달료, 법원 비용이나 뭐 변호사 비용 일부를 확정 이후에 상대방에게 청구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할 점은 이제 명도소송 특징이 이제 재판 자체보다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기간이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이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어제 좀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명도소송 했던 것 중에 30~40%는 이 무변론 판결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아서 네. 빠르게 진행되는 소송이 있는데 그렇게 본안 소송 자체는 그렇게 빨리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대부분이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이제 망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각종 물건들을 이렇게 놔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든지 각종 비품들을 놓고 나간다든지. 근데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은 그 초기에 이걸 끌어내서 이제 보관하는 비용들을 임대인이 먼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버리거나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먼저 납부하고 이게 사실 나중에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못 내서 이제 임대차가 해지된 상황이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돈들도 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상당하고요. 그래서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 받아내겠다, 다 추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은 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사들마다 그런 임차인이 놓고 간 물건의 부피가 굉장히 크거나 이제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공장 같은 경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기계 설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소재기를 할 때 명도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금전채권 뭐 밀린 월세 같은 걸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몇십만 원이더라도 그걸 같이 청구를 해서 그 금전채권 판결문도 같이 받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또 있는 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경매를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경매를 청구해서 임대인이 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뭐 고물상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물건을 합법적으로 먼저 치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사정상 뭐 건물 인도가 시급한 임대인분들이 계실 텐데 뭐 판결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면 다소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인도 혹은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해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현실적으로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인도 청구 본안 소송과는 달리 인도 단행 가처분은 이런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만으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행 가처분은 법원의 인용률이 높은 편인가요? 네, 이게 인도 단행 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일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그렇겠네요. 것이어서 매우 침익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단행 가처분을 대체로 잘 인용하지 않고 있고 그 심사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저 같은 네. 경우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인도 단행 가처분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실제 뭐 법원에서 인도 단행 가처분들이 인정된 경우들을 조금 살펴보면 아까 이제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점유를 소송 한중에 이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전이 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A한테 승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A가 B한테 점유를 이전시켰다. 그럼 B한테 소송을 새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B한테 그냥 바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네. 혹은 임차인이 뭐 이렇게 다시 재점유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예, 또 아예 확실하게 나 이거 뭐
명도에도 상관없다고 합의가 돼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런 경우들처럼 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명도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사전에 내용 증명으로 밝히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도 상관은 없는데 월세를 단순히 이제 미납했다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송달할 때 공구상 주소가 다를 경우 판결문에 나오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 증명이나 소장을 송달할 때 반드시 공구상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 허락 없이 상가나 주택에 들어가서 짐을 뺏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권리가 없어졌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절도나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이제 피고인인데, 네.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을 했어요, 원고인하고.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리지가 않네, 목소리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네. 3가지를 철거하면서 제가 이제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이 이제 500만 원을 물어주는 걸로 네. 상환은 아니지만 물어주는 걸 해서 이제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정을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4월 30일까지 그걸 철거를 다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물건 같은 것도 빼고 제가 약속한 3가지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서 다 했는데 네. 그때 판사님이 조정서에다 쓰실 때 하나하나 나열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괄적으로 일체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4월 30일에 제가 철거를 하고 난 후에 A라는 이제 원고가 이제 다른 거를 요구를 하면서 저한테 또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 증명서를 또 보냈거든요. 이미 약속된 유체동산에 대한 철거를 진행을 했는데도 이후에 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네. 외 것을 또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실까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은 저한테 원래 청소해준다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제 조정서에도 없었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거주하면서, 건축업자가 파손한, 방충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가 또 나머지 것을 철거하는 비용을 또 저한테 또 청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청소 비용도 입주 청소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또 저한테 입주
청소하는 비용도 자기가 견적서를 내가지고 그거를 460만 원인가를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맨 처음에 문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네. 내용증명서를 3차례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님이 말씀하신 500만 원을 다 지급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다 상환하지 못해서 지금 여건이 이렇게 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우선적으로 이제 명도 소송하는 게 우선적 이제 그 물건을 빼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물건을 우선적으로 빚을 내서 그걸 다 철거를 하면서 다 빼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400까지 보낸 거죠, 저한테 상대방이.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소액을 제가 보냈다고 내용증명을 제가 기입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셨거든요. 내용증명서 보낸 상태예요, 저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유기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기 그 임대차 하신 공간이 뭐 목적물이 어떤 거예요? 주택인가요? 뭐 건축 대장에는 네. 농업용 창고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조사로 사용했었어요. 조사. 네. 그러니까 세기르는 조사를 사용을 했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사업자를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앵무새 분양 사업을 하는데 네. 원래는 그거를 제가 매수하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B라는 건축업자가 지어준다라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원고한테 이제 저는 A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요. 이제 그 재판장에서 제가 처음 뵀거든요. 연락처도 알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서 네네. B라는 사람 소개해서 들어갔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척 관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서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B라는 사람이 조사를 지어줄 테니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애들 키우면서 이제 네 걸로 만들어라. 예.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안 올라가서 제가 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건물이 안 올라가니까 왜 안 올라가냐 하니까 돈이 이제 쪼달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조금씩 가다가 이제 내 돈을 안 해주니까 제가 양수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상황하고 좀 관련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뭐 관련 없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좀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그러세요? 예. 네. 그 판사님 앞에서 그 조정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네네. 조정 조항이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가 그 세 가지를 철거하라는 거고 네. 그 세 가지는 500만 원을 물어줘라. 두 번째는 500만 원 물어줘라. 그럼 첫 네. 번째 그게 견사, 닭장, 뭐 저장고 이런 것들이래요?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유체동산이라고만 표현을 한 건가요? 그냥 토탈은 유체동산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걸 저기를 안 쓰셨어요, 보니까. 그 조정서에 있잖아요. 예. 이제 뭐 견사라든지 닭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입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유체동산이라고 써. 그냥 유체동산이라고만 하셨고 뭐 세 가지를 명시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기 이 500만 원 외에 나머지 채권 채무는 뭐 이제 다 정리됐다라거나 뭐 없는 걸로 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이 그냥 이 정도만 그 적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 원 주고 어차피 이제 그 유체동산을 이제 다 빼주고 예. 제 거는 다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철거할 거는 재비용을 해가지고 철거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5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00만 원만 주면은 이제 뭐 민영수상 이런 게 없다라고 뭐 제 사망인가 거기 그게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채권 채무를 한꺼번에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채권 네. 채무를 다 정리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저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내드려야 되겠냐고
그랬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 지금 바로 갖고 계세요? 저기 그 문자로 보낸 게 있으니까 아니,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은 제가 좀 일단 그냥 경우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기 네네. 그 추가로 철거를 했다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건가요? 폐가구인가요? 네? 어떤 걸 추가로 철거했다고 임대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제가 2차인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한 게 3가지였어요. 견사,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닭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다 철거 끝냈어요. 선생님이 임차를 하시면서 그 설치하신 거는 다 철거를 하신 건데 왜 임대인은 추가로 철거비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내용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임대인이 주장하는 게 선생님이 설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 설치돼 있던 물건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원칙적인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임차인은 그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한테 처음에 임대를 받을 당시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유체 동산으로 표현을 했건 어떻게 표현을 했건 간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의무 자체는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뭐 선생님이랑 관련 없는 부분들이 뭐 철거비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임대인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선생님도 이거 응하지 않겠다는 좀 명료한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비 같은 경우는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단순하게 주택을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굳이 그걸 해줄 필요는 없지만 뭐 여기 그 견사나 닭장이나 이런 사업 용도로 좀 이렇게 쓰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철거 문제가 좀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한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수준의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들은 또 임차인의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또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임차를 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입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던 상태인 거죠. 그 혹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찍어두신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제가 파손한 게 아니고 그 건축하신 분이 파손을 시킨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파손한 건 아닌데 사실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 원래 제가 거기에 이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아, 예. 제가 그냥 매수를 하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매매를 하기로 들어간 건데 두 사람이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3년을 거기서 제가 지내면서 건물도 지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한 번도 제가 그 A라는 사람 원고를 본 적이 없어요. 소송할 때 처음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법원에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을. 네네. 근데 저도 조금 억울한 게 3년이란 시간이 3년이 넘었겠죠. 왜냐면 건물 짓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네네.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서 갑자기 내용 주면서 보내서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명도수도 건다고 그러고. 근데 일단은 그 소유자랑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면 좀 없어요. 한 매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호받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억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유자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든지 억울한 부분이 아니 있으시면 그게 아니라 임대 계약서 자체를 쓰질 못했어요. 안 써주더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구두적인 합의는 있으셨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구두적 합의는 A라는 원고하고 구두적인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거를 중개인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갖다 준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꼭 써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업 소재지지 주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제가 앵무새들을 키우기 위한 제 사업 소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건물이 져야지 계약서를 제가 양수를 받든지 뭘 할 수가 있는데
뭐 둘 다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제가 연락처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B라는 사람만 안 돼. B라는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하고 연락이 안 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요. 선생님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뭐 법원에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이제 분쟁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잔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계약 네. 형태인지는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네네. 금액부적인 부분이든지 철거 관련해서 그 추후 절차에서 좀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일단 현재 500만 원을 조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다 못 갚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근데 지금 임대인이 A가 그러니까 뭐 소유주건 임대인이건 간에 지금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네. 500만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이자도 이제 빠르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변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뭐 자산이 좀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강제 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동산이건 차량이건 뭐 통장이건 간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변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쪽이 주장하고 있는 450만 원 뭐 이 정도 채권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좀 걱정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약정금 500만 원 중에 30만 원 갚으시고 470만 원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470만 원을 선생님이 보냈는데 그 돈을 선생님이 아직 동의를 못 하고 계시는 450만 원을 먼저 충당하겠다.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변제를 금액을 하실 때 그 470만 원을 변제를 할 때 나는 저 임대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제한 게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조정조서에 정리한 이 금액을 변제한 거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증명서 그거는 썼거든요. 예, 예. 내용증명서 제가 마지막으로 송달은 했어요. 예, 예. 송달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충망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방충망 같은 거는 제가 파손한 물건도 아니고 뭐 또 유체동산이라고 제가 갖다 놓은 제 물건이 아닌 또 유체동산이 있어요. 그 네네. 안에 B라는 사람 물건인데 그거는 제가 건들 수가 없다. 제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소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청소 이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는 분명히 조정할 때 청소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철거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청소하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거니까 잘 좀 답답해서 제가 그러는 거죠, 뭐. 저쪽이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임대인 쪽에서 추가 입증을 통해서 뭐 지금 소송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급한 거는 남은 지금 조정에서 정리된 금액 중에 선생님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먼저 빠르게 변제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그 다음에 다투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변호사님 하나만 진짜 걱정이 게 뭐냐면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나열하지 않았지만은 이 상대방이 지금 저한테 그냥 나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를 제가 꼭 변제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또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네, 그거는 저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근데 이제 폐가구라든지 선생님이 원상 회복을 못했다는 점을 저쪽이 입증을 한다면 선생님이 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거는 확정된 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니고 그건 지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조정조서에서 정리됐던 금액 500만 원 중에 선생님이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일 당장이라도 임대인이 지금 선생님을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네. 지금 강제 집행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변제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우선적으로 저기는 알고 있는 거를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변호사님한테.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대차를 할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임대인한테는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인은 그걸 돌려줄 때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남겨두는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좀 생길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처음 입주할 때는 사진을 찍어두거나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는 편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백반집을 좋아하는 저는 그날도 출장을 간 곳에서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일종의 한식 뷔페 같은 곳이라 손님이 셀프로 반찬을 가져다 먹는 구조였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반찬과 미역국도 한 그릇 떠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리기에 숟가락으로 건져봤더니 손가락 반마디만한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비명을 질렀더니 식당 주인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주방장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기분이 나빠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식당 주인은 고작 음료수 값을 뺀 나머지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겼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면 가게는 영업 정지를 받게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미역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당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이겠죠? 네,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식약처의 국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식품에 관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린다면 해당 식당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예, 해당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물질이 혼입되었느냐에 따라 처분 일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바퀴벌레 혼입 같은 경우는 통상 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해당 음식점이 1년 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 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겨우 음료수 값만 깎아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담자께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근데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면 사실 위자료 그 수준이 이제 매우 소액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 기분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식당과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민형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 근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퀴벌레 혼입만으로 어떤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서 또 이제 배상액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는 또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식약처에 신고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확실한 대응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이 신고사항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식약처가 이제 불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다른 위생관리점들을 이제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점검 과정에서 어떤 미흡사항이라든지 시설 기준 미준수라든지 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단속 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국번호시 1399를 통해서 식약처 산하에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증거 사진을 찍거나 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네. 가능하면 사진을 꼭 촬영했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 촬영하지 못했다면 식당 주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취를 좀 하는 방법도 좀 있을 수는 있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사진이나 현물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바퀴벌레가 들어간 미역국을 먹고 뭐 식중독이나 배탈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게 됐다면 이 모든 비용을 식당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벌레가 혼입되어서 뭐 좀
탈이 나거나 검사를 받았다면 이 역시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검진비, 치료비 뭐 여러 가지들 청구를 가능한데 네. 다만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탈이 난 것인지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사진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그래서 현실적인 좀 한계는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한테 직접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음식점 주인 식당에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보험 쪽은 그래도 이쪽 그 직접 청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보상의 길이 열려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서로 큰 다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예, 현재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녹취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예, 현실적으로 식당이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면 큰 액수의 합의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직접 하시게 되면 이제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적정 수준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약처 불량식품센터 1399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곧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초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면 입주한다면서 잔금을 올해 6월에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 계약금도 받아두었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인지 매수인의 본래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매수인도 저도 좀 불안하던 시간이 계속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장기 출장에 잡히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매수인이 본인 이직으로 회사와의 거리 때문에 혹시 선입주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잔금과 명의 변경 등은 계약대로 6월에 하기로 하고 입주를 동의했습니다.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제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두고 그 비용 또한 매수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죠.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매수인의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고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고 해서 호텔에서 보름째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매수인이 제가 매도한 아파트 집값이 떨어졌다며 2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매수인의 선입주로 저도 현재 불편하게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절했는데요. 매수인은 집값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그 집에서 벌써 한 달 넘게 생활 중인데요. 사실 매수인은 무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요?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더 배려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러다 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모로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집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잔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입주를 할 수가 있나요? 네, 흔하지는 않은데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민사 거래라는 거는 당사자만 합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 매매라는 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그 명의 이전이나 인도라는 것이 이제 매매 대금을 받는 것과 이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같이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인도를 해줬으니 이제 통상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권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네. 특히 이런 지금 사건처럼 매매가 끝까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계약서를 이미 완벽하게 썼는데 서로 동의를 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도 이 부동산 시세에 의해서 잔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2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계약이 사실 정식으로 체결된 이상 그 금액은 일단 확정이 된 거고요. 그 시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자신이 그냥 주장을 해서 임의로 이런 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시가가 큰 폭으로 변경됐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2배 반환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제를 할 일이지 단순히 뭐 그 시가가 변경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로는 그 매수인의 주장은 상당히 좀 부당한 요구로 지금 보이고요. 네. 뭐 당연히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를 하면 대체로 이제 잠정 부분들은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서 승소 확률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를 하더라도 매수인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매수인 측에서 중도금을 납부한 거랑 비슷하게
지금 매도인이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행에 착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행에 착수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2배 반환하거나 이런 형태로도 임의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매수인이 지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입주하는 경우 매도인이 별도의 월세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네. 예, 그 상당히 그 월세를 얼마로 측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다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이 합의하긴 나름인데 가능한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분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구두상으로라도 적어도 뭐 녹취를 하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매매 부동산에 어떤 뭐 거주 중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고 사정상 내가 아직 살고 있으니까 인도는 나중에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뭐 3개월을 살겠다 그러면 3개월 월세분을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계약서에 다 적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이 경우도 반대로 월세를 얼마로 측정을 사전에 해서 그랬어야 이게 이런 분쟁이 커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집값을 깎아달라는 매수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요구를 들어준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집값이 변경이 됐으니까요.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닌데 네. 예, 다만 계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구두상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성립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많이들 거래를 하시니까 중개사님들께서 이거 신고를 해주세요. 매매 그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를. 근데 이제 만약 당사자 직접 매매를 했으면 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금액 변경 후에 계약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먼저 상담자께서 계약을 해제할지 말지를 먼저 좀 본인이 좀 선택할 수가 있기 결정하셔야 때문에 되고요. 네.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수인 측을 신뢰를 좀 할 수 없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해제를 하는 편이 좀 좋을 수는 있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경우는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제를 하실 의향이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 그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중개사무소 등에 맡겨두고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잔금 지급 의무를 통지한 다음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통지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매수인의 책임을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이게 이제 손해배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계약이 파기되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뭐 임시 주거 비용이나 이사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으면 그게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몰취하는 거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예. 또 다만 이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으면 계약금을 몰취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대신 손해배상을 일일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목공소 앞에서 넘어져 다치셨어요. 목공소 가게 앞에 쌓아둔 목재가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에 발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진 위치 바로 옆에는 목재를 자르는 기계도 있어서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연세도 높으시고 평소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한방병원이어서 그런지 비용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단 목공소 사장님께 상황을 전달하고 사과를 받았는데 동생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사장님에게 병원 비용 등을 말씀드렸는데 사과했을 때와 달리 주의를 살피지 않고 걸어간 어머니 잘못이라고 우기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목공소 인근 길거리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건지요. 또 길거리에 개인 물건 등을 적재해 두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쌓아둔 물건 등으로 인해서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보곤 하는데요. 주변 가게에서 가게 밖까지 물건 쌓아두거나 뭐 공사를 할 때도 보도블록 같은 걸 쌓아두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인이 다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도로법 61조를 보면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하려면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통상적인 도로정비 공사라든지 뭐 맨홀 같은 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점용 허가를 받았겠지만 이렇게 가게 앞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개인 물건을 적재한 것의 대부분은 사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도로관리청이 물건을 임의로 치울 수도 있고 또 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게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으로 부과가 되곤 합니다. 일단은 사과를 했지만 병원 비용을 청구하니까 사장님의 태도가 바뀌셨어요. 근데 내용 증명을 우선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효과적인가요? 이건 사람마다 좀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게 목공소에서 좀 내용 증명을 받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신 거면 내용 증명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좀 갑자기 강경해지시거나 이러면 가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부터는 증거 확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목공소에서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 내용 증명은 청구할 채권이 좀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해지 통보처럼 의사 표시로 법적 효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목공소 사장 입장이 강경하다면 굳이 내용 증명 보내기보다는 뭐 증거 확보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길거리에 있는 CCTV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소송을 위해서 CCTV 영상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다면서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좀 보존 기간이 좀 짧은 경우가 많고 네. 보존 기간이 다 달라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개인 정보를 이유로 CCTV를 이제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길거리 그런 CCTV 같은 경우는 거기 주변에 가보시면 CCTV 정보가 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네. 관리하는 데가 어딘지 적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쪽은 이제 개인 정보를 이유로 좀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확보나 좀 최소한 보전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되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법원에 빠르게 신청을 해가지고 네. 증거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자님 상황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상황인지 물어오셨는데 맞을까요? 원칙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직접 확보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고요. 또 목공소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번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가령 맨홀 같은 게 열어놓고 공사를 하다가 그 빠지는 경우 사고들이 그렇죠. 종종 네네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처벌이 꽤 되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뭐 처벌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건 아니니까 처벌이 크지는 않더라도 네. 근데 형사상으로 이런 처벌이 났을 때 그 의미가 입증 책임이 상당히 우리한테 좀 완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형사 처벌 받은 것만 내면 사실 입증이 대부분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CCTV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요? 사실 이 경우는 가장 확실한 건 CCTV이기는 한데 네. 그 외에 이제 그동안 가게가 도로 점용으로 뭐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어 왔다면 사실 목공소가 그동안 과실을 계속 누적해온 거기 때문에 목공소 과실이 좀 많이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또 목공소 측과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당시 사고 목격자 증언들을 확보하고 현장 지금도 가보면 여기 쌓아놨을 수가 있는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뒤늦게라도 좀 그 부분도 좀 촬영을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검사만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추후 시술이나 수술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이론상으로는 일단 다 청구는 할 수 있고요. 관련만 돼 있다면. 다만 이런 소송은 아까 그 목공소 측에서도 어머님이 좀 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듯이 네. 이런 경우는 이제 100대 0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이제 과실상계라고 법률가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피해자가 그 과실이 이제 참작된 부분이 있어 그분을 참작해서 비율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사 목공소가 적자 물건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뭐 불법 적자기 얼마나 되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상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20에서 70% 사이로 책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상담자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가입이 의무는 아닌데 혹시 목공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됐다면 이게 근데 그 목공소 바뀌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혹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CCTV 확보라든지 다른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기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